비타민C를 먹었을 때 그걸 채소와 과일로 먹으면 폐암 예방 효과가 있다. 아우, 도움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영양제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이. 자, 영양제 얘기해 주셔서 영양제 파트로 좀 가보면 제가 다른 채널에 있는 영상도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영양제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어떤 의미였죠? 근데 또 최근에 재미있는 논문이 나왔죠. 아, 또 논문이 나왔나요? 근데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이죠. 네.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사망률은 한 4% 증가되는 것 같다. 아, 증가된다. 물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또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자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나온 또 명승권 교수님 논문도 있죠. 뭔가요? 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C를 먹었을 때 그걸 채소와 과일로 먹으면 폐암 예방 효과가 있다. 아우, 도움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동량을 영양제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이 그 논문들을 모아서 증거를 더 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타 분석이 어떤 의미냐면 임상의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티어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페트리 디쉬에 세포를 키워요. 이 세포에 과산화수소를 뿌려요. 세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포에다가 예를 들어서 글루타치온을 왕창 준 다음에 같은 양의 그 H2O2 과산화수소를 뿌려요. 세포가 안 죽었어요. 자, 그래서 세포가 안 죽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글루타치온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임상의학에서는 증거로 안 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세포 실험이 있죠. 그 다음에 쥐 실험이 있고, 그 다음이 사람을 소규모로 연구한 거, 사례. 그 다음이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그것도 임상 시험을 합니다. 뭐냐면 대조군. 그러니까 이 약을 주고 안 주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기간 관찰을 하고 이것과 함께 엄청난 수백만 명의 인구 집단에서 또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자연 실험이죠. 영양제를 드시는 분, 안 드시는 분. 그렇게 코호트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또 다 모읍니다. 이런 연구들을 다 모은 거를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또 이 메타 분석들이 요새는 엄청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모으면 우산 리뷰라고 그래요. 엄브렐라 리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나 이쪽 이제 필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또 연구도 개별 연구가 무척 많기 때문에 거의 메타 분석이나 엄브렐라 리뷰까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게 거의 없죠. 현재 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하면 결국에는 그게 다 좋다. 뇌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요즘에 루테인 지아잔틴 안 드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 루테인 눈에 좋은. 그렇죠. 안과에서 처방해 주던데. 정말요? 아닌가? 안과에서 그 눈에 루테인 막 추천하던데 가보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황반변성에 원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RS2라는 대규모 임상 연구를 했는데 4,000명을 모아서 연구를 했고요. 6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드렸죠. 그리고 효과를 봤는데 황반변성을 예방하거나 또는 일반인에서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가 없었고 중등도 이상의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이 황반변성의 악화 속도를 25%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일반인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걸로 결판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요. 중등도 이상의 황반변성을 진행 속도를 25%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전 국민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황반변성과 관련된 또는 망막의 노화나 망막의 질환과 관련된 생활습관과 관련된 논문들을 쭉 읽어보고 하는데 잘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생활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라이프스타일 스코어가 그러니까 생활습관 점수가 나쁜 사람에 비해서 황반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50%에서 70% 낮습니다. 그러니까 루테인 지아잔틴으로는 내가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삶의 그 습관이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재밌는 게 이제 모리스 등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 제가 예전에 마인드 식사 그러니까 저속노화 식단 말씀드릴 때 항상 그 말씀드린 연구가 있는데 정크푸드 스타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과 저속노화 식단을 잘 준수하는 분들 비교해보면 10년 동안 뇌 노화 속도를 정크푸드 먹는 사람이 10년치 나이 들 때 마인드 식사, 저속노화 식단 하시는 분들은 2.5년만 뇌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관찰 연구를 한 건데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치매약들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주는 항체 신약이에요. 이 항체 신약이 대략 한 25%에서 특정 연구 보면 30% 약간 넘는 정도의 그 인지기능 감퇴의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 노화 속도를 25%에서 한 30% 다운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 완전 안 좋은 사람이 식습관을 완전 좋은 사람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것보다 더 큰 폭의 뇌 노화 속도의 지연이 가능하겠죠. 한마디로 생활 습관만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새로 나온 항체 신약이 대략 1년에 주사 맞는데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럽니다. 그리고 이 약을 맞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 부작용으로? 네, 부작용으로. 뇌에서 효과는 있지만 생겨서. 부작용도 있네. 네. 그런데 이 약보다 효과가 더 약한 게 지금 전문 치매 약물로 먹는 약 처방하는 거예요. 저도 처방을 하는 뭐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이런 아세틸콜린 농도 올려주는 약들이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약한 게 의사 선생님들이 뇌영양제라고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에 나와 있는 콜린알포서레이트 이런 것들이요. 이것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게 포스파티딜세린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정말 정확한 비교는 하기가 어렵지만 전문 치매 약물 도네페질 같은 약이 100, 콜린알포서레이트가 10이다. 그러면은 이 뭐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뇌영양제 그냥 인터넷 살 수 있는 건 1쯤 됩니다. 그 효과가. 그러면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먹으면서 실제로는 내 뇌의 노화 속도를 저감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 내 뇌가 노화가 지연되고 치매가 예방될 거라고 믿는 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관절 영양제. 관절 영양제. 예. 근데 이러다가 제가 밤에 걸어가다가 칼을 맞거나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관절 영양제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MSM,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예전에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헌을 다 고찰해서 관절 영양제가 통증이나 또는 그 염증의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짜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플라시보 효과. 맞습니다. 가짜약을 주지만 환자는 그걸 믿으면 낫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왜 이렇게 영양제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환자분들이 요새 무조건 가지고 오시는 게 이 뇌영양제, 관절 영양제, 그 다음에 또 뭐 필름형 글루타치온, 뭐 콜라겐, 뭐 눈 영양제 다 들고 오시는데 다 결국에는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궁금해서 대체 왜 먹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막 문헌 고찰도 해보고 해보니까 자, 플라세보 효과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플라세보 효과로 정규 분포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 사람은 이걸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오전에 어떤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드님한테 포스파티딜세린을 줬더니 애가 공부를 갑자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플라세보 효과겠죠. 근데 이 플라세보 효과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관련 있는 게 그 비싸면 효과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좋다더라 이런 걸 자꾸 들으면 또 그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좀 요새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관절 영양제나 그다음 루테인 지아잔틴이나 뭐 포스파티딜세린이나 이게 뭐 사실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먹었더니 좋다더라.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이 글루코사민을 먹으니까 너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드세요.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안 죽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정의용 교수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내 삶을 식습관이든 운동이든 수면 이거를 바꾸는 게 가장 큰데 사실은 사람의 습관과 사람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 실패하는 거고 사실은 다이어트가 심플하게 하면 적게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푹 자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바꾸기 때문에 뭐 지방 절제술을 하든 뭐 약을 먹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영양제든 뭐든 이런 걸로 좀 나를 보충해야 되겠다. 여기 가장 간편하니까. 그렇죠. 먹어서 뭔가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좀 부적 같은 거죠. 우리가 부적을 실제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사회에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먹을수록 혹시 독이 되는 건강에 해치는 영양제는 뭐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거 방금 전에는 먹어도 뭐 크게 죽는 것도 아닌데 믿음 영양에서 먹어도 나쁘지 않다 해주셨지만 먹을수록 독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용량 항산화제 비타민 A는 정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이 증가된다. 암 사망률이 증가되는 것 같다. 이런 증거들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이죠. ADEK, 비타민 ADEK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정량만 먹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상한선, 안전 상한선이 1g입니다. 1g 이상은 결국에 콩팥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뭐 칼슘 이온이나 다른 이가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면 돌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요석을 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즈 비타민은 전 하시더라도 하루에 1g까지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특정 영양소가 좀 부족한데 그런 걸 좀 채우려고 뭐 이런 거 먹는데 네.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특정 영양소가 정말 부족하다면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감소가 있거나 골감소가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어서 바이타민 D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위절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바이타민 B12를 드신다거나 또는 임신, 출산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엽산과 철분을 드신다거나 또 뭐 철결핍 빈혈이 있어서 철분을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죠. 처방에 의한 이때는 이제 영양제가 아니라 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처방받는 약과 영양제는 좀 다른 건가요? 성분은 같죠.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면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부족한 거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채워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의 젊고 건강한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분들을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미량 영양소는 되게 부족한 게 나오지가 않고요. 제가 예전에 중환자실도 이제 보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 혈액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 오랫동안 금식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거의 막 빼빼 마르시고 근육 다 빠지고 이런 분들을 재보면 정말 셀레늄, 크론, 마그네슘, 구리 뭐 이런 것들 정말 미량 영양소들 이런 부족한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김 작가님이나 저 같은 이런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 혈액 검사해서 그런 것들 부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기로 한국 사람들이 햇볕을 진짜 잘 안 쬐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비타민 D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요? 비타민 D는 그 정상 수치가 되게 높은데 그게 왜 높은지 아세요? 그게 PTH라고 해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은 PTH 분비가 억제가 되는데 이 PTH가 뼈를 녹입니다. 그래서 PTH가 뼈를 녹일 만큼 분비되지 않도록 비타민 D가 내 몸에 충분하려면 어느 정도야 되는지를 가지고 메커니즘 스터디를 한 겁니다. 메커니즘 연구를 한 건데 그런 것 연구를 가지고 이제 30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30이라는 게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가정의학회에서는 그냥 별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거 재지도 말고 보충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오페 비디오 하나 찍은 적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비타민 D를 잘 올릴 수 있느냐. 생각보다 비타민 D를 올리려면 햇볕 보시면서 그냥 정말 팔 일부만 좀 노출시키고 민소매 같은 거라. 그렇게 해서 그냥 20-30분만 산책을 해도 그걸 며칠에 한 번만 해도 심지어 미국 보스턴 지역을 가정을 하고 겨울철에 해가 굉장히 태양 고도가 낮아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환경이라도 이렇게 태양을 쬐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게 되면 비타민 D 합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선크림을 발라도 비타민 D는 합성이 잘 됩니다. 진짜? 제가 듣기로 선크림 사람들이 바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튕겨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해서 처음에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기전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피부 노화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피부 노화는 이제 80%가 광노화고 20%가 내재 노화고 내재 노화는 결국에 저속 노화 생활 습관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 광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즉 비타민 D도 생성이 돼야 되고 또 피부 노화도 피하고 싶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분한 양의 외부 활동을 하되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 충분한이라는 게 정말 수시간이 아니라 그냥 몇십 분 정도의 외부 활동을 하는 걸로도 충분한 것 같다. 선크림을 바르고 하면 내 피부도 보호하면서 비타민 D도 충분히. 네, 이게 속설은 그렇게 저도 예전에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달리기를 하더라도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나니까 아니구나. 달리기 할 때는 선크림을 교수님도 직접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러닝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는 뭔가요, 도대체 그러면? 제가 원래는 잠, 운동, 머리 비우기 세 가지 얘기하죠. 잠이 부족하다. OECD에서 잠 제일 안 자고. 그렇죠. 그다음 이번에 또 전 세계 사람들의 운동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의 운동 실천율이 전 세계 거의 꼴찌입니다. 바쁘니까. 바쁘고 또 다른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술도 먹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비우기. 한국 사람들 OECD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 레벨 최고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4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매년 줄어듭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2013년도에는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하루에 500g 이상 섭취하는 분율이 5명 중에 2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이게 30%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2014년에 뭔가 데드크로스가 하나 생겼는데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40% 정도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70%까지 올랐습니다. 10명 중 7명은 영양제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채소 과일은 안 먹고 채소 과일은 30%만 먹고 영양제는 70%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량 영양소를 찾아야 되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었잖아요. 솔직히 신선한 채소 사서 쟁여놓으면 다 썩고 맞아요. 저도 해보니까 시들고 그리고 또 비싸요. 또 요새는 정말 너무 비싸요. 또 어르신들 또 쇼핑 가시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되고 이제 그 결핍 부분을 이제 영양제로 섭취를 하려는 그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건데 이게 정말 이건 저도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같이 가기 때문에 게다가 요새 또 그린플레이션 기후 변화 때문에 신선 음식을 먹기가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참 저도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더 먹어줘야 될 거는 따로 있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채소 과일도 지금 그래프 줄어드는데 네. 제가 다른 책에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책에서는 주부에 한해서 여성분들에 한해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이제 한국의 여성 주부들이 네. 다른 국가 대비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아, 데이터로 나온 게 있었나요? 정의용 교수님 데이터로 얘기하시는 거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라서. 제가 근데 어쨌든 거기 나왔던 이야기는 한국 여성분들이 다른 OECD 어디 국가들 대비해서 이제 과일을 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과일이 가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과일을 이제 적게 먹으면서 다양한 과일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이런 뉘앙스 자체는 어떻게 공감하세요? 일부 동의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논문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인구 집단을 관찰한 연구였는데 우리가 과당을 섭취할 때 또는 당분을 섭취할 때 과일을 통한 당분 섭취와 그다음에 콜라나 사이다나 과자를 통한 당분 섭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분 섭취의 소스, 그러니까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서 채소 과일을 통한 당분 섭취는 괜찮다. 대사적 건강 차원에서 또는 사망률 차원에서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공식품을 통한 그 당분 섭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섭취 자체는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당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사과나 배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는 과일들은 되게 이렇게 당지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이제 유소년기도 이제 뭐 당연히 적게 섭취를 하고 있고 고령층이 되면 될수록 채소 과일 섭취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한국의 여성이 과도하게 채소 과일을 섭취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가 우리나라 그 데이터를 분석했을 채소는 아니었고 과일이 좀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아마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번 제가 출연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과일 많이 먹는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일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뭐 굉장히 단 머스크멜론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산업적으로 재배된 오렌지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뭐 복숭아라든지 사과나 배나 그다음에 베리류 과일들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다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게다가 물이 많아서 당 부하는 또 더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물과 섬유와 약간의 당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실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정말 스파이크가 생기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이제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뭐 과일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제가 듣기로 대봉감인가? 감 종류는 혈당을 확 높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한다. 당도가 높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과일은 특히 말린 과일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화과나 이렇게 밀착돼 있죠. 아주. 굉장히 농축돼 있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찐 것보다 굽거나 고구마를 말리게 되면 당지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일의 그 복용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뭐 과일류도 많이 또 착즙해서 많이 드실 텐데 착즙해서 생과일을 정말 딴 거 안 넣고 착즙해서 먹는 거는 또 교수님이 그렇게 그 과일을 씹어서 먹는 것보다 추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 팩트는? 그 왜 그러냐면 과일이 좋은 게 실은 그 과일에 섬유가 많고 섬유질. 또 뭐 하다못해 저는 사과도 깎지 않고 째로 먹거든요. 껍질에도 좋은 게 많고 뭐 그런데 그것을 착즙을 한다.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게 많죠. 첫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섬유를 일단 다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 착즙을 하게 되면 실은 주스가 되지 않습니까? 주스가 되면 액상과당을 섭취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해요. 저도 사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르신 또는 이제 씻기 힘드신 분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갈거나 스무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착즙을 해서 정말 뭐 미량 영양소를 그래도 원물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뽑아내서 섭취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씹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착즙보다는 그냥 째로 먹는 게 훨씬 낫고요. 뭐 녹즙기 이렇게 즙 만들어서 드시는 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식물성 알칼로이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곤충에게는 약간 독이 되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섭취 권장 채소 과일 양이 500g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현저히 더 많은 양의 녹색 채소를 녹즙기에 때려 넣고 그걸 다 즙을 만들면 그게 다 결국에는 내가 하루 동안 내 간이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양의 식물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즙 같은 거 드시고 그 간 수치 나빠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량을 그러니까 오히려 녹색 채소를 너무 과량을 또 액기스로 드시게 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즙보다는 원물로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늘 과일 말씀하시는 섬유질 얘기하는데 섬유질이 껍질에 맞나요? 섬유질은 그 과일 과육에도 많이 있고 뭐 껍질도 섬유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일을 만약 둘 다 껍질째 있다 치고 그냥 껍질째 씻어서 먹는 것과 그냥 껍질째 착즙해서 먹는 거는 원문 자체는 똑같을 텐데 뭔가 책이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말씀하신 거는. 왜냐하면은 첫째로 그 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섬유가 일종의 그 담체 역할을 해서 당분이 천천히 배출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액상과당이라 할지라도 과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천히 혈당을 이제 올리고 그 오랫동안 포만감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췌장이 일할 필요도 없고 그 당분이 지방간을 만들지도 않고 그 당분이 근육에서 건강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만들면 한마디로 혈당이 느리게 오른다. 과일을 먹으면 째로 먹으면 혈당이 느리게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착즙해서 원샷하게 되면 혈당이 바로 쭉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 혈당이 쭉 올랐을 때 그 에너지는 사실 대부분 제가 미워하는 세 군데의 이소지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영양제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피로감 이런 것들 때문도 있을 텐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의사분들 제가 뭐 동네 병원에도 가면 늘 하시는 얘기가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인지 어떻게 우리 몸에 안 좋게 되는지랑 그렇다면 스트레스 현대사회에서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스트레스는 첫째,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술을 마신다거나. 운동. 노래를 부른다거나. 노래.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운동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른다. 쇼핑을 한다. 쇼핑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신다. 도파민 나오는데 이런 도파민들, 인위적인 도파민들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데 항상 기저보다 더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도파민들은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항상 금단이나 불쾌나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쨍하게 푸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 몸에 스트레스를 더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 중독은 사실은 화병이랑 같은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도파민 중독이 왜 생기냐. 자극을 자꾸 주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을 기대하게 되고 또는 비슷한 자극을 기대하게 되는데 내 뇌는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자극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불쾌가 생기게 되고 그 불쾌가 생길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독자 연구를 해보거나 하면 항상 중독자분들은 특히 이런 어떤 마약, 도박 또는 알코올 이런 중독자들을 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증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즐거움을 더 많이 쫓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내 몸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느냐? 노잼인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노잼. 네, 운동은 사실은 근데 저는 운동이 꿀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노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힘들고. 근데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 낮출 수 있는 방법 명상 테크닉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복 수면. 수면과 스트레스는 같이 가요. 물려 있어요. 전날 잘 못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잠은 더 못 자요. 이렇게 악순환을 만들어요. 이런 건요. 그러면 스트레스 풀면 방식 중에 하나로 대화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화. 그건 어때요? 대화는 제가 논문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왠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즐거운 그런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샤워 같은 거는? 샤워. 콜드 샤워 왜 앤드류 후버만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시죠. 근데
콜드 샤워는 사실은 증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소규모 연구예요. 굉장히 소규모 연구여서 이게 다른 연구에서 충분히 재현이 되는지가 좀 확립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운동이나 또는 콜드 샤워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성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 급성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또 반대급부에 오히려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관점은 조금 다른데 물론 저는 신경과학자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보고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뿐인데요.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한다. 독서도 보통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엔 노잼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독서. 아니면은 뭐 명상을 한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측 피계 VTA에서 뇌 피질, 대뇌 피질로 도파민을 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자연스러운 도파민이 있어야지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반대급부가 있고 나를 더 화병으로 만드는 스트레스 풀이 방법은 대개는 수동적인 활동이에요. 술, 어떤 화학 물질을 먹는다, 틱톡을 본다, 마약을 한다. 수동적인 도파민, 빠르게 올라오는 도파민은 그래서 반대급부가 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고 내가 액티브하게 자연스러운 도파민을 불어넣어서 하는 활동, 어떻게 보면 대화도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대화, 글쓰기를 통해서도 쾌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책을 본다던가 명상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은 조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비유를 하자면 빠른 도파민은 단순당과 정제국물이면 그러니까 이런 도파민들은 느리게 게다가 내가 액티브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뭐 저속노화밥 같은 혈당을 느리게 올리는 잡곡밥 같은 그런 도파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도파민들을 많이 취하시는 게 내 뇌 건강에도 좋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반적인 생활 습관도 좋아지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도 낮아지고 그러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사람 자체가 자극이 덜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음식도 조금 더 부드럽게 먹게 되고 술, 담배도 덜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노화와 건강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한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중추적인 어떤 레귤레이터, 스위치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외에도 현대인들이 사실 늘 좀 많이 피곤하잖아요. 네. 이런 피로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영양제 먹는 분 진짜 많고 저도 그래서 먹은 적이 몇 번 있는 건데 피로감을 좀 줄이고 에너지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네.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잠 깨고 싶어서 피곤하니까. 네, 피로감을 줄이려면 회복 수면이 필요한데 회복 수면을 하려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춰야 되고 네.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깨끗하게 드셔야 돼요. 저속노화 식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갈하게 드셔야 돼요. 혈당을 느리게 올려야 되고 부종을 많이 만들지 않는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적고 소금이 적고 또 염증이 덜 생기도록 튀김 같은 걸 좀 줄이셔야 되고 자연스러운 식사를 하시면 혈당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 분비가 줄어들어요.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복 수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수면 수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수면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몸이 피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운동도 하고 좀 해야지. 해야 돼요. 또 하나 오후에 신체 활동을 많이 바깥에서 하면 좋은 게 햇볕을 많이 보면 잘 때 밤에 해진 다음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오후에 바깥에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수면 위생 뭐 잘 때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나아가서 결국에 이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회복 수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 요인들이 다 맞아떨어져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매일 과로는 하고 싶고 잠은 4시간 반만 자고 싶고 밤에 술도 먹고 싶고 그럼 다음날 당연히 필요하니까 또 필요하면 에너지 음료를 들이켜요. 그러면 카페인 때문에 그날 밤에 수면은 얕아지고 그러면은 또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더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면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더 자극적으로 변하거든요.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악순환 되는 거예요.